안녕하세요. 떠먹여주는 지식 떠먹지입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끝없는 터널과 첩첩산중을 지날 때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 사는 또 왜 이렇게 많은 건지 답답함을 느끼신 적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똑같은 지구인데 왜 유독 우리가 사는 이곳만 이런 거친 지형을 가졌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세계 지도를 펼치고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위도 37도 선을 따라가 봅니다. 그 선 위에는 포도 농사가 발달한 이탈리아가 있고 일조량이 풍부한 스페인이 있으며 끝없이 지평선이 이어지는 미국 중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후와 지형이 온화하여 거주에 무척 유리한 축복받은 지역들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위도선이 한반도에 닿는 순간 지형의 성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넓은 평야 대신 험준한 산맥이 겹겹이 가로막고 땅을 깊이 파도 경제성 있는 지하자원은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대륙 세력과 강력한 해양 세력 사이에 정확히 끼어 있는 고달픈 형국이죠. 동일한 햇볕을 받고도 어떤 지역은 풍요로운 수확을 누리며 와인잔을 기울이는데 한반도의 거주민들은 험한 산비탈을 깎아 겨우 한 뼘의 논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농사에 불리한 지형과 빈약한 자원, 그리고 위태로운 지정학적 위치까지 모든 객관적 지표가 경제적 번영이나 생존과는 몹시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서류상 수치만 놓고 본다면 사람이 정착해서 번성하기 매우 힘든 입지 조건이죠. 도대체 이 척박하고 가혹한 영토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대신 수천 년을 버텨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생존의 해답을 찾아낸 것일까요? 오늘은 험난한 자연환경을 오히려 생존의 무기로 탈바꿈시킨 한반도의 지리 역사적으로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하이프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반도의 지형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바로 산지의 비율입니다. 국토의 7할이 산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학창시절부터 줄곧 들어온 아주 익숙한 사실이죠. 하지만 지형학자들의 정밀한 잣대를 들이대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산을 규정하는 고도와 경사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보면 실제 한반도 산지의 비율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국토의 반 정도만 진짜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백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의 우리가 체감하는 산의 비율은 7할을 넘어 8할이나 9할에 육박하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산이 차지하는 단순한 면적이 아니라 산맥이 배열된 뼈대 구조에 숨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산지는 동쪽 해안을 따라 치우쳐 거대한 척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서쪽과 남쪽을 향해 사방으로 잔가지처럼 산줄기가 뻗어나가는 비대칭 구조를 띠고 있죠. 바로 이 산줄기들이 국토를 사방으로 가로막으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평한 알짜배기 땅이 좁은 계곡과 산자락 사이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넓은 평야 대신 산과 산 사이에 갇힌 아주 작은 분지 형태로 수많은 마을들이 철저하게 고립되어 버렸죠. 여기에 땅의 재질마저 사람들의 삶을 팍팍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반도의 산들은 흙이 두껍게 덮인 부드러운 흑산보다는 단단하고 거친 화강암이 뼈대를 이루는 바위산이 대부분입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흙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고 깎아지른 경사를 타고 순식간에 계곡 아래로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가뜩이나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데 빗물마저 가둬두기 힘든 척박한 토양의 특성 때문에 선조들은 매년 농사철마다 피말리는 물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봄비가 조금만 늦게 내려도 좁은 계곡물이 금세 말라붙어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반대로 여름 장마철이 되면 좁은 골짜기로 엄청난 양의 빗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와 기껏 일궈놓은 논밭을 휩쓸어버리기 일쑤였죠. 이렇게 파편화된 지형은 사람과 물자의 이동마저 완벽하게 꼬아놓았습니다. 겹겹이 쌓인 산줄기와 그 사이를 굽이치는 강물이 마을과 마을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보찜을 진 장사꾼들이 이웃고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험준한 고개를 며칠씩 땀 흘려 넘어야만 했습니다. 농사를 지어 나라에 세금을 내거나 물건을 내다 팔려고 해도 수레가 다닐 수 있는 튼튼하고 넓은 길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소나 말이 수레를 끌고 다녀야 할 물동량을 사람이 직접 지게에 짊어지고 가파른 산길을 타야만 했죠. 도로를 하나 닦으려 해도 조금만 땅을 파면 거대한 화강암 안반이 앞을 가로막았고 계곡마다 교량을 세워야 하는 난관이 끝도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물류의 이동이 꽉 막히게 되었고 상업의 발달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심각하게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각 지역은 거대한 산맥을 천연의 감옥처럼 두른 채 외부와의 교류가 끊긴 상태로 그저 하루하루 자급자족하며 버텨야 하는 가혹한 환경에 내몰렸습니다.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이중환이 전국 팔도를 직접 두 발로 누비며 남긴 지리서 택리지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지형적 족쇄와 백성들의 깊은 고충이 아주 생생하게 묻어납니다. 그는 사람이 둥지를 틀고 대대손손 살아가기 적합한 이상적인 땅의 조건으로 4가지 원칙을 꼼꼼하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외적의 침입을 막고 쾌적하게 거주하기에 지형이 안전해야 하고, 두 번째로 토지가 비옥하여 굶어 죽지 않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해야 하며, 세 번째로 주변 이웃들의 인심이 흉포하지 않고 온화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산과 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완벽한 터전을 찾기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쳐 한반도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신이 닳도록 온 나라를 돌아다니며 내린 결론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전국 팔도를 모두 훑고 지나가도 이 까다로운 조건을 훌륭하게 만족하는 터전은 10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극소수에 불과했죠. 마을 뒤로는 거친 겨울바람을 막아줄 듬직한 산이 있고, 앞으로는 농사지을 넉넉한 들판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땅을 찾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입니다. 어쩌다 흙이 비옥하고 농사짓기 좋은 평지를 발견하더라도 농업용수를 끌어올 수로가 턱없이 부족해 가뭄 한 번에 마을 전체가 굶주려야 했습니다. 반대로 강물이 풍부하고 배를 띄워 물건을 나를 수 있는 곳을 찾으면 여지없이 험난한 산지가 병풍처럼 가로막아 다른 지역과의 교역로가 완벽하게 단절되었죠. 지표면의 조건만으로 자급자족을 넘어 풍요로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상적인 터전 자체가 이 좁은 땅덩어리 위에는 애초부터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땅 위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공간과 식량을 구하기조차 숨이 막히고 물건을 실어 나를 도로망조차 깔기 힘든 조건이라면 사람들의 시선과 희망은 자연스럽게 다른 곳을 향하게 마련입니다. 지표면의 상황이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척박하다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발밑 깊은 곳에는 무언가 값진 것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감이죠. 농사지을 땅이 아무리 부족해도 지하 깊은 곳에 값비싼 광물이나 거대한 에너지가 묻혀 있다면 국가는 단숨에 엄청난 부를 거머쥐고 경제적 도약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어두운 땅속을 파고 들어간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아주 차갑게 부숴버립니다. 한반도의 지질 구조를 들여다보면 경제 성장을 견인할 만한 대규모 광맥이나 대량의 석유 같은 굵직한 자원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반도가 아주 오래전 형성된 노년기 지형의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억 년 전부터 큰 지각 변동 없이 굳어진 화강암과 편마암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지반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지진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석유나 천연가스처럼 활발한 지각 변동을 통해 대규모로 뭉쳐지는 자원이 만들어질 확률은 극도로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광석이나 석탄, 금과 은 같은 광물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지만 나라 전체의 산업을 돌리고 후대까지 넉넉하게 먹여 살릴 만큼 압도적인 매장량을 자랑하는 곳은 드뭅니다. 게다가 뼈대를 이루는 화강암이 오랜 세월 풍화되어 만들어진 흙은 물을 오래 머금지 못하고 고스란히 흘려보내는 성질을 띠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좁은 농경지에 물조차 가둬두기 힘든 토양의 물리적 특성까지 겹치면서 자립적인 경제 발전의 기초 체력은 몹시 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표면의 산맥이 농사지을 공간을 빼앗고 지표면 아래의 빈약한 지층이 경제적 도약을 가로막는 이중의 어려움이 영토 전체에 단단하게 고착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정학적 위치는 이 땅의 거주민들을 더욱 가혹한 환경으로 내몰았습니다. 한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돌출된 반도 형태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교차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리학자들은 종종 한반도를 거대한 육교에 비유하곤 합니다. 대륙을 차지한 북방의 유목민족이나 중국의 왕조들이 세력을 키워 바다로 팽창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밟고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바로 이 육교였습니다. 반대로 바다 건너 일본이 힘을 길러 대륙으로 진출을 시도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륙 지점 역시 한반도였죠. 대륙의 패권이 교체되거나 해양 세력이 팽창을 시도할 때마다 한반도는 완충지대라는 이름 아래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에 강제로 휘말려야 했습니다. 실제 역사적 기록을 보면 과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국경을 넘은 크고 작은 외적의 침입 횟수는 900회를 훌쩍 넘어섭니다. 북쪽에서는 이민족들이 끊임없이 국경을 넘어와 식량과 물자를 약탈했고, 남쪽 해안가에서는 왜구들이 수시로 출몰하여 조은선을 털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몇 세대에 한 번씩 거대한 전란이 발발하여 국가의 기반시설과 농경지가 잿더미로 변하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죠. 농사를 지어 곡간을 채우고 부를 축적하려 해도 전쟁이라는 단절이 수시로 발생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환경이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며 자본과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쌓여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땅은 무언가를 축적할 시간적 여유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지형적 불리함과 자원의 빈곤, 그리고 끊임없는 외세의 압력이라는 세 가지 물리적 조건이 결합된 영토에서 국가는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이 짐을 싸서 더 살기 좋은 평화롭고 비옥한 영토로 대규모 이주를 감행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오히려 떠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매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척박한 영토의 거주민들은 땅을 버리고 도망치는 대신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특유의 생활 방식을 구축하며 끈질기게 문명을 유지해온 것입니다. 이 땅의 물리적 한계에 맞게 자신들의 삶을 고도로 개조해냈죠. 1653년 8월 거센 풍랑을 만나 제주도 해안에 산산조각나며 들이닥친 낯선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의 무역선 스페르베르호입니다. 60명이 넘는 선원 중 목숨을 건진 36명 가운데 핸드릭 하멜이라는 23살의 청년이 타고 있었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이자 무역의 중심지에서 향신료와 은화가 쉴 새 없이 오가는 자본주의의 최전선을 경험하며 자란 인물입니다. 배만 타면 불을 거머쥘 수 있는 널찍한 바다와 인공적으로 물을 빼서 만든 평평한 간척지를 보며 자란 그의 눈에 비친 조선의 첫인상은 당혹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멜은 이후 무려 13년 동안 조선에 억류되어 한양과 전라도 일대를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이 땅의 험난한 지형과 백성들의 민낯을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관찰한 이방인이 된 셈입니다. 훗날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회사에 밀린 월급을 청구하기 위해 작성한 하멜 표류기에는 당시 17세기 조선의 현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누비던 상인의 잣대로 보았을 때 조선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하기 매우 기이하고 가난한 영토였습니다. 고개를 넘으면 또 고개가 나오는 끝없는 산맥과 수레 하나 지나가기 힘든 열악한 흙길, 그리고 외부와 교역이 거의 단절된 지형적 고립성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죠. 네덜란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친 산비탈에 위태롭게 매달린 초가집들을 보며 그는 도무지 이 나라 사람들이 무엇으로 밥을 먹고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평야는 늘 부족하고 아무리 산을 파고들어도 무역에 내다 팔 만한 넉넉한 은이나 향신료 같은 자원이 나오지 않으니 상인의 눈에는 당장 국가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이나 청나라 같은 거대한 국가들 사이에 끼어있는 위태로운 처지 역시 이들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하멜의 기록을 한 장씩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척박한 땅의 생김새가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묘하게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튼튼한 사회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저히 부유해질 수 없는 척박한 지형인데도 백성들의 일상은 묘한 활기와 엄격한 규칙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하멜의 눈을 가장 크게 휘둥그레지게 만든 것은 바로 담배였습니다. 남쪽 나라를 거쳐 조선에 담배가 들어온 지 채 몇십 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어찌나 담배를 즐기는지, 심지어 4~5살 난 어린아이들까지 곰방대를 물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하멜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식량을 심을 땅도 모자란 산투성이 나라에서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기호품인 담배 농사를 짓고 나름의 멋을 부리며 살아가는 모습이 이방인의 눈에는 영 앞뒤가 맞지 않는 풍경이었던 것이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하얀 옷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양반과 상민의 엄격한 예법을 따르며 자신들의 기호를 철저하게 챙기는 문화는 그가 떠나온 서양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셈이 맞지 않았습니다. 땅은 분명 가난하고 비좁은데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척박함에 짓눌리지 않고 나름의 체계와 고유한 문화를 고집스럽게 유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산골짜기 깊은 곳에 숨어 사는 외딴 마을조차 철저한 행정력과 규칙 아래 돌아가고 있었고, 혹독한 겨울의 추위와 한여름의 파괴적인 장마 속에서도 사람들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가며 마을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어긋남이 우리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의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자연 조건만 떼어놓고 보면 사람이 도저히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땅에서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이토록 끈질기고 일상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고 있었을까요? 하멜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신기하게 바라보았던 그 끈질긴 생명력의 정체는 바로 단점을 정면으로 돌파해낸 공간의 재창조에 있었습니다. 농사지을 평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가장 큰 약점을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첫 번째 흔적을 찾아 경상남도 남해군에 자리한 가천 다랭이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마을에 들어서면 바다를 향해 비탈진 산허리를 수백 년에 걸쳐 사람의 맨손으로 깎아낸 100층 이상의 계단식 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농사지을 평평한 땅이 없다면 산을 깎아서라도 식량을 생산할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저 흙만 대충 파낸 것이 아닙니다. 경사진 곳에 물을 가둬두기 위해 크고 작은 돌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튼튼한 축대를 쌓아 올렸습니다. 비가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바닥을 단단하게 다지고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골고루 나누기 위해 물길을 정교하게 터주었죠. 소 한 마리 들어가기 힘든 좁은 비탈길에서 오로지 사람의 노동력과 지게 하나만으로 오랜 세월에 걸쳐 이뤄낸 결과물입니다. 농부들이 일하다 벗어둔 삿갓 아래에 논 한마지기가 다 가려진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비좁은 한 뼘의 토지라도 절대 낭비하지 않겠다는 절박함이 험한 산맥의 한계를 물리적으로 비틀어버린 셈입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에게 찾아온 또 다른 시련은 매서운 겨울의 추위였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은 수확의 기쁨도 잠시 겨울철 살을 이는 듯한 찬바람을 맨몸으로 견뎌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고안된 온돌 시스템은 자연을 다루는 아주 독창적인 발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서양의 난방 방식이 주로 벽난로에 불을 피워 실내의 공기를 직접 데우는 데 집중했다면 온돌의 접근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면 그 뜨거운 열기를 곧바로 굴뚝으로 내보내지 않고 방바닥 아래에 깔린 구들장 밑으로 통과시켜 바닥 자체를 뭉근하게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밥을 짓기 위해 피운 불씨 하나도 그냥 날려보내지 않고 바닥의 열기로 저장하여 긴 겨울밤을 견뎌내는 구조였죠. 땔감이 늘 부족했던 산투성이 나라에서 단 한 줌의 열 효율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합리적인 에너지 설계였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아궁이는 낮게, 굴뚝은 높게 만들어 연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지 않고 바닥 전체를 고르게 데우도록 기압의 차이까지 활용했습니다. 서양처럼 신발을 신고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대신 방바닥에 직접 등을 대고 누워 온몸을 데우는 좌식 문화가 깊숙이 뿌리 내린 것도 바로 이 온돌 때문이었습니다. 추위가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려 할 때 오히려 땅 밑에서 온기를 끌어올리는 역발상으로 추운 계절을 버텨낸 것입니다. 험한 산을 깎고 매서운 추위를 이겨냈지만 아직 이 땅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큰 벽이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삼면을 둘러싼 바다입니다. 밖으로 뻗어나갈 길을 가로막는 단절의 상징처럼 보였던 이 바다를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주저앉는 대신 그들은 바다를 열려있는 넓은 식량 창고로 활용했습니다. 조수간만의 차이가 유독 큰 서해와 남해에는 물이 빠지면 넓은 갯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뭄이나 잦은 홍수로 육지의 벼농사를 망친 흉년에도 갯벌은 어김없이 조개와 낙지 그리고 게를 내어주었습니다. 육지의 토양이 등을 돌릴 때마다 갯벌은 사람들을 굶주림에서 구출해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갯벌에서 해산물을 줍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는 얕은 바다에 흙과 돌을 쏟아부어 길고 튼튼한 둑을 쌓고 억지로 바닷물을 빼내어 짠 기운이 가득한 흙을 비옥한 농경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을 감행했습니다. 중장비가 없던 시절 썰물이 빠져나간 짧은 틈을 타서 무거운 돌을 지어 나르고 흙을 부으며 억센 조리와 매일 맞서 싸운 끝에 얻어낸 땅이었습니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은 영토를 인간의 땀방울로 밀어내며
지도를 새로 그려온 치밀한 과정이었죠. 위로는 험한 산비탈을 깎아 논을 만들고 발밑으로는 불길을 눕혀 온기를 잡아냈으며 앞으로는 거친 바다를 메워 새로운 영토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갔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베풀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지형을 뜯어 고쳐서라도 기어이 살아남고야마는 단단한 끈기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위에서 살펴본 혹독한 자연 환경은 평화로운 시절에는 백성들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외부에서 창칼을 든 적들이 쳐들어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치자 이 원망스러운 지형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방어수단으로 그 모습을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지형이 어떻게 무기로 변했는지 아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온 일본군이 한양을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20여일 남짓이었습니다. 평야에서 벌어진 정규전에서 국가의 방어체계가 속수무책으로 붕괴된 이 암담한 상황에서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난 평범한 백성들, 즉 의병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괴롭히던 험난한 산맥을 훌륭한 군사적 방어선으로 영리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죠. 평생을 일본의 평탄한 들판에서 창칼을 휘두르며 대규모 정면 승부를 벌이는 데 익숙했던 일본의 정규군은 조선의 첩첩산중 속에서 길을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동네 지리의 밝은 농부와 나무꾼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복잡한 산세를 이용해 기습과 매복을 끈질기게 반복했습니다. 적의 보급로가 좁은 골짜기를 통과할 때 산 위에서 바위를 굴리고 화살을 쏜 뒤 순식간에 깊은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는 시기였죠. 무거운 무기와 수레를 끌고 험한 고개를 억지로 넘어야 했던 적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병들의 게릴라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농사를 가로막고 이웃 마을과의 교류를 끊어놓던 골칫거리 산맥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는 천연의 요새이자 백성들을 품어주는 가장 든든한 방패로 작용한 것입니다. 험한 지형이 외적을 막아냈다면 예측 불가능한 변덕스러운 날씨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아주 빠르고 민첩하게 개조해 놓았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것은 풍경이 다채롭다는 낭만적인 의미도 있지만 생존을 걸고 농사를 짓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촉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는 짧은 농번기의 시기를 단 며칠이라도 놓치면 곧바로 그해 겨울 온 식구가 굶주려야 하는 비참한 결과로 이어졌죠. 특히 한여름에는 1년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장마와 거센 태풍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고 겨울에는 모든 것을 꽁꽁 얼려버리는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제방을 미리 보수하지 않으면 하룻밤새에 온 마을이 물에 잠기고 하늘이 허락한 짧은 시간 안에 벼베기를 마치고 땔감을 준비하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언제 끔찍한 기상이변이 터질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모든 일은 내일로 미루지 않고 당장 서둘러 해치워야만 했죠.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는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히 성격이 급해서 만들어진 가벼운 습관이 아닙니다. 제때 빠르게 움직이지 않으면 당장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척박한 땅의 가혹한 교훈이 수천 년에 걸쳐 유전자에 깊숙이 새겨진 치열한 생존의 법칙이었던 셈입니다. 이 피 속에 흐르는 속도전의 본능은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폭발적인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했습니다. 끔찍한 전쟁으로 모든 공장과 기반 시설이 잿더미가 된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규모를 갖춘 산업국가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들이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이룩한 산업화를 이 땅의 사람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단 한 세대 만에 무서운 속도로 해치워버렸죠. 다른 나라의 눈에는 도무지 설명하기 힘든 한강의 기적처럼 보였겠지만 때를 놓치면 굶어 죽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득한 사람들에게 이 숨막히는 업무 속도와 성실함은 그저 수천 년 동안 늘 반복해오던 아주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결국 한반도의 험난한 자연 환경은 거주민의 삶을 짓누르고 괴롭히기만 하는 절대적인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비옥하고 평탄한 영토에 살았다면 굳이 험한 산을 깎아 계단식 논을 만들고 바닥 아래로 열기를 통과시키며 바다를 메워 영토를 넓히는 치열한 혁신을 이룩할 필요가 전혀 없었을 테니까요. 끊임없이 닥쳐오는 자연의 결핍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정학적 위기는 오히려 사람들의 위기 대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혹독한 훈련장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숫돌이 무딘 칼날을 수없이 깎아내어 마침내 날카롭게 벼려내듯 이 가혹한 영토는 거주민들을 어떠한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기어이 살아남을 수 있는 단단하고 강인한 존재로 단련시킨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을 불굴의 의지로 뜯어고치며 길들여낸 이 땅의 끈질긴 역사가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을 마주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미래지향적인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